자, 한 주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홀수형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라이브. 네, 라이브를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한테 각자 우리 처음 시작하는 느낌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여왕의 신부님부터. 네, 아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시청자 오지게 한번 박아야 된다고. 아프리카 원래 오지게 인사 박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왕의 신복이라고 하고요. 저는 예방의학과 의사고요. 예방의학과 전문이고, 원래 그 시사건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는 거의 백수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모 의과대학의 이제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교수로 있고, 얼마 전에 승진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승진해서 지금 아마 그 의대에 무슨 센터가 하나 있어요. 센터에 이제 센터장입니다. 좀 있으면 제 비서도 생겨요. 와우. 좀 있으면 출세했죠. 출세했고 이제 시사건건은 이제 들어와서 방송한 지가 이제 한 15회차 됐나요? 한 15회차 정도 된 것 같아요. 15회차 정도 된 것 같고, 항상 개그랑 게임 전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이 아니고요. 의학 전문이 아니고 게임 전문이에요. 게임 전문. 여왕의 신부님 지금 학교는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돼요. 오늘 시간대가 애매해서 학교 말하면 학교에서 혼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카스맨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스맨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학교 얘기를 해도 되고면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지금은 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개건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곧 계약 기간이 곧 백수가 예정돼 있죠. 곧 백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구직을 하고 있는데, 잘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했던 거는 좀 경제 쪽, 아무래도 제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경제나 그런 이슈들 주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일단은 사법농단과 삼성바이오 네, 쪽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삼성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 쪽에 구직 활동을 삼성 쪽에 구직 활동 중이시기 때문에 현재 삼성 이야기는 당분간 안 하고 계시는. 삼성바이오 사실 요즘에 사고가 계속 터져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삼성이 우리 삼성을 판다고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밥을 삼성에서 먹여준다면 그렇죠. 이야기는 당분간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앞으로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고 딴 데서 할 거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제가 만약에 특집을 한번 잡으면 제가 구직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삼성 대방출한다. 아니 근데 어디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삼성이 계열사가 너무 많아. 그렇죠. 어디 가도 삼성과 연관될지 LG에 가면 합시다. LG나 뭐 이런 데 딱.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 약간 몸을 좀 사리고 있는 중이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로 가면서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로 건전하게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나름대로 이 시사 쪽에서 들을 만한 그렇죠. 그런 컨텐츠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리 안 지르고 앞에서 쫓아가고 뭐 빨간색 이런 거 없으니까 그때부터 참 힘들었습니다. 그 중립이니까 진짜 양쪽에서 다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맞아요. 이게 유튜브 쪽에서는 진영을 확실하게 딱 해서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이러면은 조회수도 나오고 댓글도 편안하거든요. 그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와서만 보니까. 특히 우리 저번에 김원봉 편 보면 진짜 댓글도 엄청 갈리더라고요. 홀스 형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적당히 해야 돼 이건 김원봉은 아니야 뭐 이런 사람부터 김원봉이 뭐가 어때서 뭐 이러면 그렇죠.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다뤘잖아요. 그게 확실히 좀 댓글 보면은 갈려요. 근데 참 김원봉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었던 거는 저희가 그 구독자 수는 그래도 한 주에 100명씩 꼬박꼬박 늘어났었거든요. 줄어들죠. 근데 김원봉 얘기 딱 나오고부터는 정체가 된 게 한 3, 4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늘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구독을 빼는 사람들. 김원봉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구독 빼는 거죠. 어쨌든 아프리카 왔으니까 이제 우리 그랜저를 한번 받고 그때부터 이제
시청자만 보고 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시청자만 보고. 형님들만 보고. 근데 저희는 어쨌든 계속 그런 저희만의 색깔을 유지를 할 그렇죠. 거고요. 네, 저희 나름 양심 있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름대로는. 네,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선이 있어요. 네. 자, 시사건건 6월 20일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핫하죠. 제일 핫하죠. 기수를 또 엄청 뛰어넘은 지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검찰의 세대 교체 물갈이가 될 것이다라는 것서부터 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요즘에 그 우리나라 설문조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 순서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면 그래도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상위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름 아무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일부 진영에서는 극렬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얘기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난리치는 사람이 범인이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나라 범인 찾기는 우리나라의 범인 찾기는 무슨 판을 가리지 않아요. 정치판, 롤판이든 간에 범인은 찾아야 되죠. 범인 찾아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생각보다 되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사람을 좀 보면 이분이 60년생입니다. 심지어 60년생이라서 기수 대비의 나이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많아요. 네. 60년생이면 지금 만 58세거든요. 네. 만 58세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정년도 가까워지고 거의 그 정도인 시기인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서울대 학번으로 보면 이제 서울대 법대 나오셨어요. 서울대 네. 법대 나오셨는데 서울대 법대 치고 사실을 물을 많이 먹었어요. 네, 물을 많이 먹었어요. 구수하셨죠. 구수. 네, 근데 이분이 83학번이에요. 네. 83학번인데 근데 이 시절의 사실은 구수할 만해요. 어. 지금 얼마 전에 폐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을 거의 1000명 단위로 뽑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절만 해도 100명 단위로 뽑았다고요. 100명 단위로 뽑아서 한 학번에 그때 서울대 법대도 지금보다 정원이 좀 컸어요. 네. 정원이 커가지고 한 300명, 400명인데 서울대 법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결국은 사시에 붙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총계적으로 봤을 때 한 방에 붙는 사람은 10%도 안 됐고 이 3수, 4수, 5수까지 가서 이제 결국은 한 3분의 1 정도만 붙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이제 그 시절에 회사 가던 사람들도 많던 시절인데 그때 이분이 구수를 냈죠. 네. 근데 그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에 있었던 서울대에 있었던 모의 재판에서 검사 역을 맡아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전두환 사형 때린 네. 다음에 그렇죠. 도망다녔었다고. 저 모의 재판 대학교 때 네. 모의 재판을 했는데 전두환한테 사형을 구형하고 네. 찍혀가지고 80년대. 80년대. 네. 그 서슬퍼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윤석열 검사 시절이 네. 전형적인 386 세대예요, 이 사람이. 네. 386 세대인데 80년대 초반 학번이고 그 다음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거나 근처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법대에서 이제 원래 법대에서는 수업에 보면은 뭐 모의 재판 동아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모의 재판 동아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거예요. 네. 검사 역할 주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피고는 전두환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전두환 사형 구형을 했더니 그 시절에 이제 난리 난 거죠. 완전 난리 나서. 아니 무슨 대학교 동아리에서 모의 재판에서 사형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 당시는 진짜 무서운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끌려가는 그냥 진짜 야, 요 시절이면 진짜 네. 끌려가죠. 끌려가는 네. 시절이에요. 코랑탕 먹던 시절이죠. 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인데. 네. 이 시절이 얼마나 무서운 시절이었는지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동아리잖아요. 네. 모의 재판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역할을 검사로 맡아서 네. 구형을 그냥 사형으로 내렸다고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네. 시절이니까 아무튼 저는 어쩌면은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를 뭐 잘 쓰셨는지 못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냥 뭐 잘 모르지만 뭐 이게 뭐 의심을 좀 해보자면 쉽게 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또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건 좀 네. 반대인 게 노무현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 시절에 더 힘들던 시절에도 사실 다 붙었잖아요. 뭐 하긴. 근데 그리고 이게 2차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3차 면접에서 떨어진 건 모르겠는데 2차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 네. 생각에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뭔가 이제 시험 스킬이 부족해서 9번 동안 노력을 하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되신 거죠. 사시가 되셔서.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그 서울대 법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진로가 항상 검사였대요.
그러니까 주변 이야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사시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사시는 상위권 성적이면 원래 판사 먼저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에 판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무조건 검사를 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검사를 가겠다고 해서 이제 하자마자 이제 검사를 들어갔는데 근데 이분이 우병우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서울대 안에서도 굉장히 대척점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우병우는 정말 소년급제해서 그렇죠. 이제 그냥 재학 중에 붙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검사로 된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구수를 하고 서울대 석사까지 하고 들어갔으니까 구수니까 거의 뭐 한 30대 초반 정도에 처음에 검사를 들어간 거죠. 32에 합격을 했다고 예, 들었던 것 그러면 같아요. 연수원 갔다가 하면은 네. 이제 34, 35에 처음 네. 검사 생활 시작한 건데 그럼 얼마나 짜증 났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짜증을 났지만 근데 이 평검사 시절에 근데 이 사람이 평검사 시절에 했던 거를 보면 평검사 시절에도 범상치는 않았어요. 평검사 범상치는 않은 게 평검사 시절에도 수사 능력 자체는 평검사 시절에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 해요. 인정을 네. 받았다고 하고 그다음 이때가 이제 어떤 시절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때 안희정을 잡아넣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안희정을 잡아놓은 사람이에요. 안희정, 강금원 이런 사람을 사람을 잡아놓은 수사하고. 사람이에요. 네.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은 진보 쪽에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 안희정하고 감금원 근데 사건을 맡았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 진보 쪽에서 이거 우리 편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진보 쪽에 더 싫어하게 된 계기가 이게 그 윤석열 검사가 BBK도 수사를 했어요. BBK도 수사를 했는데 BBK 수사를 하면서 언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마치 이명박이 BBK랑 큰 관련이 없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터뷰들이 몇 번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일단 BBK 사건까지도 이제 그때는 이제 이명박을 어떻게 보면 약간 옹호하는 실드 치는 거 실드 아니냐. 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이제 됐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계속하면서 하다가 이제 시기가 흘러 이제 박근혜 정부가 됐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죠.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을 한다. 예, 네. 그 멘트가 지금도 회자되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문장 하나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 네. 근데 그 말 나왔던 사건이 2013년에 원세훈 국정원 그 댓글 댓글 사건이에요. 사건이었잖아요. 예. 근데 댓글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렇죠. 엄청 큰 사건이었죠. 맞아요.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열심히 자기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자꾸 외압이 온다라는 식의 증언을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진짜 배포가 그 시절에 네.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트롤로 하나가 완전 개트롤한 거죠. 네. 국감 라이브 때 아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수사 못해 왜 이렇게 위에서 자꾸 압력을 넣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외압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말 워딩 그 자체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좌천당하죠. 네, 좌천당하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위계 질서가 굉장히 되게 빡센 조직인데 아, 그럼요. 항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검찰은. 네. 얘 뭐야? 그래서 한직으로 완전히 전전 이게 돌립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고검으로 갔죠. 네. 고검에 이제 검사로 갔는데 원래 검사는 대검은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청은 정말 사건이 많고요. 네. 근데 고검은 할 일이 없어요. 고검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해봐야 뭐 항소 사건 중간에 해서 뭐 항소심 조금 보는 그 정도기 때문에 고검으로 간다는 뜻은 좀 있으면은 이제 물러날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고검으로 자천당했습니다. 네. 버텼죠. 네, 버텼어요. 네. 한 2, 3년 네. 있었어요 거기에. 2, 3년 버티다가 이제 그때 짜잔 최순실이 나타났죠. 특검이 네. 나옵니다. 특검이 나와서 그 특검의 이제 그 특검의 메인 수사 팀장 역할로 윤석열 검사가 들어가게 되죠. 박영수 박영수 특검팀에 특검팀의 네. 첫 메인 번째 수사. 카드로 윤석열을 불러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기대치가 막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검찰의 위계 질서에 항명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이미지가 딱 심어지면서 일단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그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위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기가 쉽진 않겠구나라는 그 이미지가 국민들한테는 그 심어주기가 좀 편했던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확실한 건 진보도 보수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움직여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진보 입장에서는 얘를 보내놓으면 이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얘가 확실히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그쪽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렇죠. 얘는 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놈이 왔네 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안 휘둘리고 나쁜 놈을 잡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있는 멋있는 검사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의 인터뷰 중에 이런 거가 있어요. 그 특검 당시였나요? 네. 뭐 보복성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검사가 그걸 보복으로 수사를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러면서. 그렇죠. 말이 네. 딱 이런 말이었어요. 검사가 수사권을 이용해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네. 되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들이 좀 있는데 지금 황교안이 네. 제일 불편해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불편해할 사람들이 좀 많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는 측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와이프인 것 같아요. 네, 주로 와이프랑 장모님. 재산. 재산. 돈이 많은. 그렇죠. 이분이 결혼을 되게 늦게 하셨어요. 네. 결혼을 되게 결혼은 늦게. 50대 하셨고 되게 그다음에 늦게 사모님은 40대 정도 하셨는데 네. 둘 다 초혼이시고 그다음에 딸도 이제 결혼하시고 보셔가지고 지금 딸이 아마 10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나이 60살이잖아요. 그래서 딸도 되게 어리고 그런 상태인데 이 사모님이 원래 장모님도 돈이 많으시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사모님도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약간 무슨 전시 뭐 이런 쪽에 전시 쪽이나 디자인 쪽 그런 쪽에서의 거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쪽 투자도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이 윤석열 검사는 본인은 재산이 한 2억 얼마인데 와이프가 60억이 넘어요 재산이. 그래서 그리고 이혼을 해도 재산이 반반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결혼 전에 대부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60억은 이렇게 가고 2억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안 되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격 포인트는 늘 나오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김제동도 까이는 출연료 이걸로 많이 공격당하는 게 그렇죠. 국민 눈높이라는 얘기를 좋아해요. 근데 뭐 김제동은 저는 솔직히 그 돈 받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근데 번외로 하는 건데 근데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강연료 주는 건데 천몇백만 원 너무 심했어요 사실. 근데 그게 김제동만 만약에 다른 강사들은 500만 원인데 김제동만 1,500만 원 줬다. 이러면은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급은 1,500만 원 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시청 강의 가면 30만 원밖에 안 준다고요. 제가 김제동보다 한 40배, 50배 못한 사람인가요? 저는 시청에 3시간짜리 강연을 30만 원밖에 안 줘요. 봐봐요. 아프리카에서 김제동이 방송을 하면 보세요. 몇 명 볼 것 같아요? 김제동이 강연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거기를 가죠. 네. 영애신문이 강연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졸라요. 그냥 떼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여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주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오냐면 강연 끝나고 기념품을 줘요 시청에서. 네. 우산이랑 수건 같은 걸 주거든요. 네. 그걸 받으러 오세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름을 아예 여왕의 신복으로 만들지 않으면 개명을 해서 본명이 여왕의 신복.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김제동의 강연료 저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거를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고액의 강연료를 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왜 김제동한테 이 돈을 주느냐에서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다른 강사들도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돈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못 써요.
그렇죠. 강사의 등급에 따라서 얼마씩 주고 있었던 거에 김재동이 맨 높은 급을 받으니까 그 돈을 준 거죠. 근데 저도 1등급이에요. 저 대학 교수라서 1등급 강연료를 받는데 시간당 10만 원밖에 안 준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건 너무 논외고, 근데 다시 윤석열 검사 이야기 돌아가서 네. 그 윤석열 검사가 장모님이 걸린 송사가 몇 개 있어요. 네. 지금 몇 개 걸린 송사가 있는데 네. 이 송사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 감찰을 몇 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장모님 송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빌딩을 지분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공정하게 나눴냐 나누지 않았냐로 동업자랑 소송이 붙은 거예요. 동업자랑 소송을 붙었는데 동업자가 소송 내용을 보면 거의 100%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하고 명예훼손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업자끼리 소송을 했는데 그렇게 0대 100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0대 100에 가까운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딱 언제 때 이게 감찰이 터졌냐면은 원세훈 사건 항명하고 나서 그때 이 감찰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좀 털어보자. 네, 털어보자라고 들어가서 그때 원세훈 사건이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정직 1개월이라고 인사위원회에서 공고가 나왔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정직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일단 원세훈 항명건이랑 합쳐서 애매하게 정직 1개월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의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병우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 회의록 같은 것들이 완전히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때문에 그게 징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로 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 측 논리는 뭐냐면 그게 문제였으면 사실 1개월 정직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옷 벗을 일 정도의 크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걸로 몇 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검장 갈 때도 몇 번의 언론 제기가 있었는데 언론사도 취재를 해보니 정말 0대 100 사건이 맞아서 그냥 그만뒀다라는 의견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장모님 관련된 송사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장모님 송사가 본인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국민 눈높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징계를 주려면 야, 네 장모님 소송 걸렸어. 너 징계 뭐야 1개월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를 공격하려는 타겟에 아까 김재동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라 이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예요.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몰라 공격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장모가 돈이 많고 돈이 60몇 억의 재산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재산이다. 그리고 장모가 송사에 걸려서 검찰총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얘기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있는데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서는 이해충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해충돌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 그분들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검사 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송의 이해충돌 당사자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투명하게 밝히고 저는 개입 절대 안 하고 따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더 받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미국 기준으로 봐서도 약간 문제가 될 소지긴 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도 약간 그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있을 정도긴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긴 해요. 저는 동의는 하진 못하겠습니다. 일단 뭐 네. 이거는 인사청문회를 할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되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몇 가지 그 공격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지명한 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와대나 지금 여당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지명하는 거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니까 반대를 해도 지명은 할 수 있대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를 하려면은 지금 밖에 있는 국회가 들어와야죠. 자유한국당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청문회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검찰개혁 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도 설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나이는 많은데 기수가 아래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례상 대부분 나 옷을 벗어요. 네, 옷을 네. 벗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관례상으로 따지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한 80명 나가야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서는 이게 기수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 급히 승진한 거니까 굳이 예전처럼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만 해도 이제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빨리 타이밍 잡아서 대형 로펌에 빨리 가서 정관예우 빨리 뽑아 그런 먹어야 것도 돼요. 있어요. 이게 연간 2~3명씩만 나오면 지금 늦게 나가도 정관예우 받을 수 있는데 한 번에 60명 나가야 되면 먼저 손들어야 빨리 직장 잡지. 그렇죠. 거기도 구직자예요. 거기도 구직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관예우도 지금 황교안만 해도 정관예우로 1년에 10몇 억, 17억인가 뭐 이렇게 벌었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월 이게 1억. 이제 정관예우도 슬슬 못해 먹을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지죠. 예, 점점점 쉽지 않아 그렇죠. 점점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때 갈 건 빨리 가요. 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빨리 마지막 정관예우를 빨아야 되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 정관예우 안 한다라고 막 선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후배들 죽어나는 거예요. 에이, 야 그렇죠. 이제 정관예우 못 하나? 그렇죠. 세상은 냉정하니까 정관예우 없으면 뭐하러 비싼 돈 주고 그 사람들 갖다 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뭔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전관예우 하면서 사람들이 좀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나 어디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의 전관예우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와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랑 검사랑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페이가 형편없어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행시랑 사시 쳐서 들어간 서울대 법대 나오고 서울대 행정 나온 이런 사람들이 지금 50대 60대 돼봐야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00만 원, 400만 원 언저리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많이 채워주죠. 그게 수당이 너무 많죠, 수당이. 비현실적이다 보니. 네, 그래서 수당으로 많이 채워주는데 수당 최대한 땡겨도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40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50대 정도 돼야 돼요. 국장급 정도 되면. 네. 그런데 50대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많이 애들 들죠. 대학 등록금 내야 네. 되죠. 결혼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시기인 거예요, 그때가. 근데 그 시기가 외부로서의 유혹을 제일 많이 받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거를 공무원 생활을 명예롭게 끝내고 관련 기관에 가서 어느 정도 전관예우지만 그게 자기가 불합리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있었던 거에 자문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벌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더 큰 거학으로 안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그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네, 있겠죠. 공무원들의 시각이에요. 네, 공무원들의 시각인데 이게 들어보면 그것도 비겁한 변명이죠, 사실. 그렇죠. 비겁한 변명인데 사실 설득력은 있어요. 네, 저도 제가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검사들 연봉 더 줘야 돼요. 네, 그렇죠. 최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최고 대우 해주고 그 월급 받으면서 그 공부하는 건데 의사들도 저는 돈 더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들도 그 대신에 만약에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에 굉장히 더 강한 일반적인 그 범죄자보다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존심을 세워줘야지 이런 비리나 이런 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금전적으로 내가 여기만 되면 일단은 부와 명예가 동시에 채워져야 되는데 검사와 지금 뭐 행정고시 이런 고위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는 생기지만 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부와 명예가 같이 보장이 돼주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부터 가겠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유교 문화권 아닙니까? 예. 옛 서견들이 얘기를 하기로 부와 명예와 권력 중에 하나만 쫓아야지 다 쫓으면 탈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백리 정신의 그 잔재가 현대 사회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이건 불합리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런 걸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자기가 돈을 벌고 싶었으면은 그런 걸 선택하지 말고 돈을 벌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하는 저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돈만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검사의 어떤
뭐 1년차, 2년차, 3년차 검사의 연봉을 들으면 진짜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억대 한번 주고 시작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돈 받고 30대를 시작을 하면 서울에 못 살아요. 네. 결혼 못 해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5급 공무원 월급이 그대로 찍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받으면 월 세후 300만 원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검사 딱 되면 연봉 1억부터 스타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최저 1억. 네. 그러면 나 사시 칠 걸. 그 정도는 붙진 않았겠지만. 그걸 받으면서 쭉 올라가면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걸 해야죠. 니네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그 몇 배, 일반 범죄보다 몇 배의 가중 처벌을 맞아요.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일단은 요거 좀 정리를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이 좀 되면서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장모 쪽에 있는 그 송사 같은 걸로 공격을 할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또 이 윤석열 검사가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 이 검찰 내부의 이 세대 교체 물갈이가 되면서 이 조직 개혁, 검찰에 대한 개혁이 또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마지막 한마디만 붙이면 이게 윤석열 검사의 유명한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사의 조직이 저는 검찰이 아니길 바랍니다. 국가이길 바래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검찰에만 충성을 한다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런 거 다 날라가요. 이 정도의 사건에 있어서 신망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신망을 검찰에 대한 조직 보호로 승화시킨다면 그건 우리나라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분의 검경 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다. 네, 청문회에서 그걸 들어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인터뷰에 하는데 그거는 지금 차차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검경 수사권, 사실 뭐 검경 수사권은 검찰만 보면은 조정을 해야 되고, 경찰 보면 조정하면 안 되고 요즘에 경찰 보면 깝깝해요.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깝깝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으로 우리나라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